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은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종인데요. 이렇다 보니 최근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확산돼 도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계양구에서도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오른편에서 직진해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잠시 후 도로에 전동 킥보드 탑승자들이 쓰러져 있고 구급차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24일 밤 9시 10분쯤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던 고등학생 A군과 B양이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겁니다. 저기서 부딪혔는데 부딪히자마자 바퀴 빠지고 유리파편 다 터지고 남자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하고 구급차 3대인가? 오고 경찰차 오고 그러고. 이 사고로 A군과 B양이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사흘 만에 결국 A군은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과 B양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나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운전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도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일일이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범칙금 2만 원도 12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다 보니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세심하게 법과 제도를 부합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도로교통법상 위반 시 단속에 대한 기준과 견인에 따른 보관 장소, 과태료 부과, 연락 방법 등을 추가적인 절차 마련을 해야겠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가 지역 내 유일한 항구인 대명항을 명품 어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공모 사업에 잇따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가 어항 지정에 도전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어촌 뉴딜 사업 공모에도 참여했는데요. 김포시는 대명항을 단순 어항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경기 서북부 유일한 어촌이자 지방 어항인 김포 대명항. 그날 잡은 수산물을 어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데다 주변에 함산공원이나 평화누리길 같은 문화 자원도 있다 보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은 매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는 정부 공모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도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김포시가 공모에 제출한 청사진은 바다 나들이 공원 김포 대명항. 사업에 선정되면 1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받는데 3년 동안 어항 기반시설은 물론 조망공원이나 문화광장 같은 관광시설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 김포시는 한 해 8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대명항을 찾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관건은 사업 선정 여부. 사업 여부에 따라 향후 과제도 달라집니다. 대명항 내에 세운 관광 기반 시설을 김포시 관광 사업과 어떻게 연계할지도 고민이 필요하지만 남북 교류 거점 항구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위해서는 국가 어항 지정에 다시 도전하는 일도 남았습니다. 일단 대명항이라는 곳이 경기도에서 지금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 전체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어항이에요. 사실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나 서해안에 대한 어업 활동에 있어서 김포의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김포만의 관광지와 함께 어촌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중요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다 나들이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사업에 또 신청을 하게 됐는데 김포 전체의 관광 사업의 메카가 좀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게끔 하는 게 저희의 이제 큰 목표이고 이번 공모의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쯤 나올 예정. 단순 어항을 넘어 관광 허브를 만들겠다는 김포시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청년에 맞들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부천 청년주간의 주제입니다. 부천은 26일부터 엿새 동안을 청년주간으로 정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박동규 부천시 청년지원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천 청년주간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아직까지 낯선데 어떤 취지인지 소개해 주시죠. 청년주간은 부천 청년들이 다양한 목소리와 움직임을 연결하고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부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단체 활동가들이 기획단으로 참여하여 행사의 주제, 방향, 슬로건을 만들었고 부천시 청년정책 협의체를 비롯한 4개 단체가 주간단체로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행사 프로그램들을 좀 살펴봤더니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더라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청년 활동을 연결하고 청년 정책을 소통하며 청년들이 고된 일상을 공감하는 장입니다. 10월 31일 토요일에는 2020 청년정책 컨퍼런스 청년기본법 시대를 말한다가 청년센터의 역할, 청년활동의 생태계 조건, 청년 참여와 권리 보장을 주제로 열립니다. 특별 전시회인 세대공감 2020은 세대를 잇는 6가지 질문의 주제인 이야기 전시회로 29일부터 31일까지 부천시청 로비에서 전시됩니다. 네, 청년을 위한 시간을 일주일씩이나 내어서 준비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청년 주간은 청년들만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들만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넘어 부모인 기성세대, 나아가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주간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의 활동과 목소리가 널리 알려지고 부천 청년들의 활동들이 연결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청년들이 발굴되고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청년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주간을 매월 셋째 주 청년의 날에 맞춰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의 활동과 목소리가 전달되고 청년 활동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동규 부천시 청년지원팀장이었습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에서는 영화와 만화 등을 주제로 매년 축제가 열리면서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제를 준비하는 것부터 우려가 컸습니다. 최근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끝으로 3대 축제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축제가 남긴 것들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정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 준비 시점인 올 여름만 했어도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 등으로 좀 개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잘 끝났다 이렇게 평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7일 마무리된 제22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에서는 42개국 130편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출품돼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가 됐는데요. 제가 개막식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되고 또 코로나19 지역 내 상황이 점차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연예인 홍보대사나 국내 유명 심사위원들도 부천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는데요. 비아프는 미국 아카데미 공식 지정 국제영화제입니다. 그런데 해외 심사위원들은 아예 입국을 하지 못했고 영상으로 대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막상 이제 올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조직위원회가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홍보 부분에서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윤가병 비아프 조직위원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해외에 나가서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올 한 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힘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이 그리고 우리 구성원 모두가 정말 알차게 좀 준비하지 않았나. 네, 인터뷰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 다른 축제도 살펴봐야겠지만 축제라는 것이 사람들이 즐긴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콘텐츠,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작품이나 작가들이 새롭게 중심에 서고 관심을 받는다는 데 또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천국제영화제나 올해 다른 축제들은 좀 어땠습니까? 네, 온라인이라는 한계를 딛고 얼마나 흥행에 성공을 했느냐 이걸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 7월 막을 내린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매년 영화인들의 레드카펫 행사가 단연 눈길을 끌었던 행사죠. 지난해는 관람객 15만 명이 몰렸던 반면에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이 결정이 되면서 행사 기간도 좀 줄었고요. 예년에 비해 초청 작품 역시 100여 편 이상 줄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축제가 이게 흥행면에서 성공을 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걱정들이 좀 앞섰는데요. 네. 결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를 감상한 관람객이 2만 6천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관객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이 오프라인 관객 9천 명을 훌쩍 넘는 숫자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를 걱정한 관객들이 온라인에서 영화를 즐기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충분히 영화가 상영이 되고 소비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9월에는 또 부천국제만화축제도 열렸죠. 역시 비대면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상 전시실을 좀 운영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 축제 기간 동안 이 공모전 수상작이나 독립만화 등을 이 가상으로 꾸며진 이제 전시 공간에서 좀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막식의 경우에도 대폭 축소가 돼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해외 초청 관객이나 세계의 만화 애호가들 100여 명이 동시 좀 접속을 해서 실시간 화상 채팅을 좀 통해서 함께 축제를 즐기기도 했는데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만화 굿즈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이제 아무래도 사라지다 보니까 예년에는 닷새에 그쳤던 축제가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열흘 가까이 대폭 연장되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흔하게 알던 그 축제의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달라진 건 거잖아요. 축제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교류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비대면 방식의 축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최하기 전에는 이런 이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이 축제가 웬 말이냐 이런 일각의 반대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영화, 만화, 또 애니메이션까지 이 세 가지 축제가 이제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축제의 방향을 좀 발견하기도 했고요. 또 비대면 축제를 통해서도 나름의 이런 수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앞으로 좀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는 이 멀티 플랫폼이 가능한 축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개막식부터 하이브리드로 시작해서 폐막 파티까지 하이브리드로 잘 끝냈어요. 온라인이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돼서 앞으로 저희 영화제는 그 멀티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그런 영화제로. 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천 3대 축제가 무사히 열리고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열리지 못할 뻔했던 축제들이 모두 다 무사히 마무리가 됐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내년에 부천 축제들이 그려나갈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부천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고민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